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10억의 유혹, 아버지를 배신한 딸. 아버지, 건강검진 가셔야죠. 딸 지은은 다정한 척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위 민석이 아내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아버지 영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깊은 눈동자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거실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 벽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민석은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었다. 영호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과연 이 가족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끝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돈과 욕망 앞에서 가족의 사랑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은과 민석 부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3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민석은 중견기업의 과장, 지은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자 실패로 인한 거액의 빚더미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이자만 해도 800만 원이야. 민석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에 들린 계산기 화면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들이 적나라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꿈꾸며 대출받은 돈,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 카페 확장을 위한 사업 자금까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그들의 투자는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죠. 이 정도면 5년 안에 강남에 더 큰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 교육도 최고로 시켜주고 말이야. 민석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투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썼죠. 리스크를 감수해야 큰 수익을 얻는 거야. 그때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변하면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주식은 반토막이 났죠. 카페 매출도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고요. 월 매출 500만 원이던 카페는 200만 원대로 떨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만으로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은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카페 장부를 들여다보며 절망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어가는 숫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고 새로운 고객 유치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카드빚, 은행 대출, 사채까지 합치면 무려 5억 원이 넘는 부채. 매달 이자만 1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석의 월급 400만 원과 지은의 카페 수익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민석 씨,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안 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각오하세요. 차가운 협박의 말들이 연일 이어졌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빠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민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인어른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 이미 결혼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해결해야 해. 사실 영호 씨는 은퇴한 중학교 조장 선생님으로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교직연금 월 200만 원과 예금, 이자 정도로 소박하게 살아가고 계셨죠. 하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전세자금 2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카페 개업할 때도 5천만 원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집을 정리하다가 지은은 우연히 한 장의 서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던 생명보험 증서였죠.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숫자를 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망 시 지급액 10억 원. 이게 뭐야?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불입한 보험료. 그리고 그 대가로 받게 될 거에게 보험금. 바로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 금단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보험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죠. 이 돈만 있다면 모든 빚을 갚고도 5억은 남을 텐데 죄책감과 절망감이 뒤섞인 채 지은은 그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밤마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억 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의 숫자. 그날 밤 민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지은. 여보, 아버지 보험금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말했죠. 민석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지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억 원이라고? 민석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민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73세인 영호 씨는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매일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었죠.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혈액순환 개선제까지. 약봉지만 해도 한 움큼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7시에 아침 식사, 8시에 첫 번째 약 복용, 점심 12시와 저녁 6시에도 정해진 약을 드시는 철저한 생활이었죠.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이었습니다. 민석은 며칠에 걸쳐 아버지의 복용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이 틈을 노리면 될 것 같은데 민석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민석은 결국 후자를 선택했죠. 인근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 약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의 다른 약들을 구입했습니다. 혈압약 대신 종합 비타민, 당뇨약 대신 소화제, 콜레스테롤 약 대신 칼슘제. 겉보기에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죠. 약사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이 떨어지셨는데 병원 가시기 어려워서라며 그럴듯한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당장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꾸준히 복용할 경우 아버지의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거든요. 아버지, 약 챙겨드릴게요. 지은이 다정하게 말하며 일주일치 약을 미리 준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매번 약 찾으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미리 요일별로 정리해서 갖다 드릴게요. 영호 씨는 딸의 효심에 감동하셨죠. 그때부터 민석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버지의 약과 가짜 약을 바꿔치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중 2개만, 그 다음 주에는 4개. 점점 비율을 높여갔죠. 너무 급하게 바꾸면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셨죠. 하지만 3주째부터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네. 그리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당뇨. 조절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4주째에는 더욱 뚜렷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지고 시야가 가끔 흐려졌죠. 혈압이 올라가면서 두통도 생겼습니다. 이상하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영호 씨는 의아해하셨습니다.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영호 씨.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약을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혈압이 180에 혈당도 200을 넘어가고 있네요. 이 정도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매일 빼먹지 않고 먹고 있는데. 영호 씨는 의아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드시면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바꿔보겠습니다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더 강한 약을 처방받은 것도 잠시. 민석은 그마저도 가짜 약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진 것이죠. 이제는 거의 모든 약이 가짜였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행동을 보며 불안해했지만 막을 용기는 없었죠. 이래도 되는 걸까? 지은은 매일 밤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올 때마다 다시 마음이 흔들렸죠. 우리가 죽거나 살거나인데. 그런데 어느 날 영호 씨가 갑자기 정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싶어.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겠다. 이 말에 민석과 지은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약물 성분 분석까지 한다면 모든 것이 들통날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나이가 들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영호 씨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질 리가 없어. 다행히 검사 전날 밤 민석은 황급히 모든 약을 원래대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후, 다행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으론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 부담도 컸고요. 조급해진 민석은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나 하러 가실까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민석이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죠. 영호 씨는 사위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기뻐하며 그럴까?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민석이 정한 목적지는 교회의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드라이브 코스이기도 했고요. 평소 영호 씨가 좋아하시던 코스이기도 했죠. 단풍이 정말 예쁘네요. 아버지. 지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나들이 같았습니다. 차 안에는 영호 씨가 좋아하시는 7080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고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단풍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 드라이브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고 다발 구간을 검색하고 직접 답사까지 다녀왔죠. 이 구간에서 사고가 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는 미리 답사해둔 급커브 구간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간은 가드레일이 낮고 아래쪽은 30m 깊이의 계곡이었습니다. 경사도 가파르고 커브도 급해서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죠.
실제로 몇 년 전에도 사고가 났던 곳이라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실수로 떨어진다면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일 거야. 그런 끔찍한 생각이 민석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양심이 저항했지만 5억 원의 빚과 10억 원의 보험금이라는 현실이 양심을 짓눌렀죠. 산길에 접어들면서 민석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60km에서 70km, 80km로 점점 속도를 높여갔죠. 민석아, 좀 천천히 가자. 산길이니까 위험해. 영호 씨가 불안해하며 말씀하셨지만 민석은 괜찮습니다. 저 운전 경력이 15년이나 되거든요 하며 웃어넘겼습니다. 백미러로 본 지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손에 쥔 핸드백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민석아, 정말 천천히 가자. 지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석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아, 저기 전망대가 있네요. 잠깐 들러서 사진이나 찍고 갈까요? 민석이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그 급커브 구간을 지나기 위한 핑계였죠. 영호 씨는 그러자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드디어 그 급커브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목구멍이 말라왔습니다. 오른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있었지만 쉽게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경찰차가 나타난 것이죠. 정기 순찰을 돌던 경찰차였습니다.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고 경찰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급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죠. 끼익!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겨우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죠. 브레이크가 이상한데 늦게 먹히네요. 민석이 당황한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백미러로 본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 그리고 뭔가를 알아차린 듯한 표정이었죠. 경찰관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서요. 아, 네. 커브길에서 깜짝 놀라서 그만. 민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산길에서는 속도 조절 잘 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하며 돌아갔습니다. 민석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드라이브를 즐길 기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아버지, 전망대도 안 가보시고요? 아니야. 오늘은 그만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라디오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죠. 영호 씨는 계속해서 사위의 운전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가고 있었죠. 민석이 운전이 원래 저랬나? 뭔가 이상해. 영호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석의 행동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점들을 느꼈죠. 드라이브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함께 더욱 절망적인 마음에 빠져들었죠.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매에 공고까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번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해. 민석은 인터넷을 뒤져가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작은 화재를 일으켜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었죠.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꾸미면 의심받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석은 일주일 동안 아버지의 생활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밤 11시쯤이면 잠자리에 드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이 깊으셔서 웬만한 소음에는 깨지 않으셨죠. 또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셔서 밤중에 깨실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민석은 이 모든 점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봤죠. 가스 누출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고,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 아버지가 깊이 잠든 시간을 노려 민석은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분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 때 나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돼. 부엌으로 향한 민석은 미리 준비해온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 근처에 타기 쉬운 종이와 헝겊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곳곳에 기름을 조금씩 뿌려 놓았죠. 마치 요리하다가 실수로 엎질러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가스 밸브를 살짝 열어두는 것이었죠. 가스가 새어나와 공기 중에 퍼지면 작은 불꽃만으로도 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석은 타이머가 달린 전자식 라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30분 후에 자동으로 점화되도록 설정한 것이죠. 이제 정말 끝이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타이머를 작동시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머릿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죠.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민석이 타이머를 작동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호 형님, 안 계세요? 불 켜져 있는데. 갑작스럽게 옆집에 사는 박 아저씨가 방문한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웬 방문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외에 있던 아들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영호 씨께 전해드리려고 온 것이었죠.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화들짝 놀라며 가스 밸브를 재빨리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애야 문을 열어주었죠. 아, 박 아저씨,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데 괜찮나? 혹시 가스 누출된 건 아니야? 박 아저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신 분으로 가스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미세한 가스 냄새도 놓치지 않으셨죠. 혹시 모르니까 119에 신고해보자. 아, 아닙니다. 제가 라면 끓이다가 깜빡했나 봐요. 민석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박 아저씨는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신고하는 게 맞아. 자칫 큰일 날 수 있거든. 10분 후 소방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빨간 소방차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죠. 전문 장비로 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다행히 폭발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가스가 새어나왔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스 관리에 더욱 주의하세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밸브 확인을 하시고요. 소방관의 당부에 영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가스를 켜둔 적이 있었나? 평생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던 영호 씨.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민감했던 분이었죠. 가스 같은 위험한 것을 켜둔 채 잠들 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끄고 잤는데. 영호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았거든요. 약이 안 듣는 것, 드라이브 중 일어난 급브레이크 사건, 그리고 이번 가스 누출까지. 그 이후부터 영호 씨는 집안 곳곳에 작은 보안 카메라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거실 한 구석, 현관 입구, 부엌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행동을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랜 교직 생활로 단련된 관찰력을 발휘해서 말입니다. 아빠가 자꾸 이상한 눈으로 우릴 봐. 지은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섬뜩한 시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지은을 괴롭혔죠. 예전에는 따뜻했던 아버지의 시선이 이제는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죄책감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사춘기에 방황할 때도, 연애 문제로 고민할 때도, 결혼 준비로 힘들 때도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분이었죠. 특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학교에 우산을 가져다 주시던 아버지.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시던 모습.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따뜻한 손길들. 그 모든 사랑을 배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은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은은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죠. 이게 정말 나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카페 앞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와 협박을 일삼았죠. 지은 씨,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안 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카페 문 닫고 다른 일 찾아보세요. 이래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을 것 같은데요. 더욱 무서운 것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차가운 협박의 말들이 연일 이어졌죠. 지은은 공포에 떨며 카페 문을 여닫아야 했습니다. 지은아, 지금 포기하면 우린 정말 끝장이야.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도 괜찮아? 민석은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아버지는 나이도 많으시고 어차피 언젠간.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을 유산이기도 하잖아. 지금 그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그만해.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야. 아빠는 우리 아빠라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야.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5억이라는 빚을 어떻게 갚을 건데? 우리 월급으로는 이자도 못 갚아. 이제 집도 넘어가고 너도 길거리에 나앉게 돼. 민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이런 식으로 다투었습니다. 지은은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갈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절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야윈 얼굴, 스트레스로 인해 10kg 가까이 빠진 몸무게. 예전에 밝고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카페 운영도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니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의 걱정, 어린 말에 지은은 겨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아파트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고 카페 임대료도 3개월째 밀렸죠.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혼자서 카페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영호 씨가 최근 들어 딸 부부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은의 방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둔 것을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영호 씨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심이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며칠간의 녹음 결과 그의 최악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모든 계획과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 약을 바꿔치기 한 얘기, 드라이브 때의 계획,
그리고 가스 누출 사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영호 씨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이, 내 사위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장인어른, 몸이 안 좋으시다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영호 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거든요. 물론 실제로는 스트레스성 통증이었지만 민석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보였습니다. 사실 영호 씨의 가슴 통증은 딸과 사위의 배신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죠.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위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석이 자원했습니다. 지은은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동행하지 않았죠. 사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직접 마주보기가 힘들어서였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와 눈을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차 안에서 민석은 새로운 계획을 실행해 옮기려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응급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었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가장하려던 것입니다. 민석은 며칠 전부터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차 안에서 산소 농도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연구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석이 운전하면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괜찮다. 조금 답답한 것 같긴 하지만. 영호 씨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죠. 민석이 행동이 뭔가 이상해. 병원까지 가는 길. 민석은 차 안에 에어컨 필터를 미리 조작해 두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자연스러운 호흡곤란을 유발하려던 것이죠.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민석의 손은 스티어링 휠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손을 뻗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민석은 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영호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차 안에 흐르는 싸늘한 정적.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핸들을 제대로 잡지 못할 뻔했죠. 아, 아버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이제 늙었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야. 영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약 바꿔치기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브 사고, 가스 누출까지 다 알고 있었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차는 병원 주차장에 멈춰 섰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왜 그랬니? 영호 씨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니? 내 목숨보다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나?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죠. 절망적이면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 영호 씨는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딸과 사위가 어려우면 도와주지 않을 사람인 줄 알았어? 그 순간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말이죠. 영호 씨는 항상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청했다면 분명히 도와주셨을 것이죠. 며칠 후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영호 씨가 긴급하게 가족회의를 소집한 것이죠.
지은과 민석, 그리고 지은의 언니 가족까지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거실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영호 씨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지은과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죠. 언니 가족은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은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는 사뭇 달랐거든요. 굳어있는 얼굴, 차가운 눈빛,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죠. 영호 씨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할 말이 있다. 내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 순간 지은과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이가 아니라 사회복지재단으로 말이야. 아버지, 그게 무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호 씨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영호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거라. 영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는 병원 가는 길에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석이 차 안의 환기 시스템을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끝내자라고 속삭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 안에서 나눈 대화도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이것뿐만이 아니야. 영호 씨는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은이 방에서 녹음한 너희들의 대화도 모두 여기에 들어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음성, 지은과 민석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을 세우는 대화, 서로를 설득하고 다그치는 소리,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지은의 흐느낌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가족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영호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너희들 주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내 목숨을 노렸단 말이야?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영호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 생명을 노렸잖아. 내 딸이, 내 사위가 평생 너희를 믿고 사랑했는데. 민석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절망적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영호 씨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석 씨와 지은 씨, 살인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영호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딸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죠. 언니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런 일이. 그래, 모든 증거가 있어. 영호 씨는 쓰라린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죠.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효자 보험금 살인 미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죠. 민석은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은은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죠.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합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지은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영호 씨는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제 딸과 사위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의연했습니다. 민석은 구치소에서 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돈이 뭐라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죠. 감옥 안에서 만난 다른 재소자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혀를 찼습니다. 가족을 배신하면 끝이야.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져. 구치소 면회실에서 지은과 만날 때마다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죠. 지은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매일 아버지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영호 씨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이었거든요. 지은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영호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다. 내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영호 씨는 그 후 보험금 수익자를 다시 지은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10억에서 1억으로 대폭 줄였죠. 이 정도면 내가 정말 급할 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것도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을 때의 얘기다. 지은은 사회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양로원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돌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놓칠 뻔했는지. 특히 치매에 걸린 한 할머니를 돌보면서 지은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을까? 왜 이렇게 혼자 계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할머니의 자녀들은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할머니를 버린 것이었죠. 나도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 뻔했구나. 지은은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말이죠. 2년이 지난 후 민석이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부부의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저지른 죄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이죠. 우리 이혼하자.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 그리고 우리 관계를 보면 자꾸 그때 일이 떠올라.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줄게. 이혼 후 지은은 작은 카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운영했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며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남는 돈은 모두 빚 갚는 데 썼죠.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지은은 비록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편해졌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3년이 지나는 동안 지은은 꾸준히 아버지께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명절에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뵈었고 아플 때는 병원에 모셔다 드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달라졌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지은이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영호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겠다. 지은아, 아빠도 너를 믿어보겠다. 그렇게 그들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더 지난 후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만남이었죠. 상대방은 지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들여준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 그리고 곧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손자를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을 흘렸죠. 이제야 정말 가족이 다시 생겼구나. 할아버지, 3살 된 손자가 영호 씨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영호 씨는 손자를 안아올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우리 강이 왔구나. 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지은이 아버지께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씨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가능했던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안 되거든. 한편 민석은 출소 후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가끔 지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열심히 살고 있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의 새 남편과 손자까지 함께한 따뜻한 저녁 식사였죠.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호 씨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을 잃으면 정말 끝이구나. 영호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고인 눈물은 배신과 용서,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이 뒤엉킨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실제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최근 몇 년 사이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습니다. 돈의 유혹은 정말 무섭습니다. 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관계를 망칠 수 있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의 신뢰, 양심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돈이라는 한 가지 욕망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지은과 민석의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있다면 깨진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영호 씨가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듯이 진정한 사랑은 배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지은과 민석이 처음부터 영호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영호 씨는 기꺼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가족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떳떳한 양심.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부가 아닐까요? 요즘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집값은 치솟고 물가는 올라가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만약 여러분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결국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정직한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나가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